아빠, 입학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벌게요. 서유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몫은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한번 보자. 등록금 계획 세워야지. 그 순간 아내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잔액 78,432원. 18년 동안 외벌이로 모아온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비상자금이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진 오후 햇빛이 낡은 소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재 테이블 위에 놓인 고지서 숫자만이 선명했습니다. 374만 2천원. 그 숫자가 우리 집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마 문제도 있고 지금 보면 많이 흔들릴 거야. 그 말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활비를 좀 많이 쓴 정도가 아니구나. 뭔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우리 집 어딘가에 숨어 있구나. 서유는 고지서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침묵이 우리 가족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모은 돈이 어디로 간 걸까? 장모님 문제라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걸까? 7만 8천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잔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쳐온 무언가의 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65세 이상 피해액 연 1,247억 원, 평균 피해액 1인당 872만 원, 신고율 23.4%, 10건 중 7건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파란 화면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동안 아내 지연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혹시 이런 거에 당하신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엄마를 어디 모임이라도 나가보시라고 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가족의 침묵이 그 외로움에 더해지면 범죄자들은 그 위에 상상을 넘는 가격표를 붙인다는 걸요. 장모님은 2년 전 장인어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지내셨습니다. 아내는 바빴고 저는 일에 치여 있었고 서유는 수능 준비로 정신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외로움을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자주 가봤어야 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통계 숫자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 1,247억 원. 그 숫자 속 어딘가에 우리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통장 잔액 7만 8천 원은 그 거대한 숫자의 아주 작은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실체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언제부터 어디 다니셨어?
아내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7월쯤이었어요. 동네 복지센터 건강강좌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찾았습니다. 장모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2023년 7월 5일. 지연아, 오늘 복지센터에서 혈압 체크했어. 괜찮대. 2023년 9월 14일. 노바케어라는 곳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한대. 다녀올게. 2023년 10월 2일. 센터 회원 가입했어.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월 12만 원인데 괜찮지? 2023년 12월 18일. 홍삼 패키지 샀어. 78만 원. 건강에 좋다니까. 2024년 1월 7일. 헬스케어 기계 렌탈했어. 월 23만 원. 3년 약정. 2024년 2월 12일. 박선우 팀장님이 자산 상담해준대. 너희 아버지 땅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8개월. 단 8개월 만에 장모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으셨거든요. 오랜만에 활기차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 안심이 함정이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으로 시작해서 월 회비로 이어지고 패키지 상품이 추가되고 렌탈 약정이 생기고 결국 자산 상담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선우가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노바케어 시니어센터 자산관리부 팀장이래요. 엄마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12만 원, 23만 원, 78만 원, 135만 원. 숫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계좌 이체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선우, 김재현이라는 개인 계좌로.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모르고 있었어? 최근까지요. 제가 제대로 안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은행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아내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학교를 쉬고 함께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잔액 1,842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아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18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출금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노바케어 월 회비 12만 원씩 8회, 렌탈비 23만 원씩 4회, 홍삼 패키지 78만 원, 교육비 135만 원, 그리고 박선우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돈들 320만 원, 450만 원, 680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800만 원 정도 빠져나갔네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을 닮아서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잔액 78,432원. 8개월. 단 8개월 만에 1,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평균 230만 원씩 빠져나간 겁니다. 아내 지연이 화면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카드 명세서 제대로 안 봤어요. 엄마가 뭐 샀다고 하면 그냥 좋다고만 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야 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거래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장모님을 8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흔적이었습니다.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23만 원, 78만 원, 135만 원. 금액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장모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서 접근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가족 밖에서 누군가 우리 통장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같은 날 오후 3시 아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검사 사칭 전화 받았대요.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화 사기가 아니야. 노트북을 다시 열어 거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딸 서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봐봐. 12만 원에서 시작해서 23만 원, 78만 원, 135만 원, 그 다음엔 300만 원대로 뛰어. 이게 전화 한 통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이건 단계적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화 사기는 한 번에 큰 돈을 빼가. 근데 이건 달라. 먼저 신뢰를 쌓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올려. 그리고 봐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쯤 카드 결제가 찍혀 있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노바케어 시니어센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후. 규칙적인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관계야. 누군가 장모님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리한 거야.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도 계속 당하는 중이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떡해요? 서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센터 다니는 게 좋은 줄만 알았어요. 웃으시니까요? 사람들 만나시니까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 그쪽이 당신이 모르게 만든 거야. 이게 수법이야. 창밖 오후 햇빛이 밝았지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조직적인 접근을 당하고 계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걸.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는 장모님 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어서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노바케어 시니어센터 금박 로고가 찍힌 브로셔 3부, 미개봉 혈압계 박스, 정가 스티커에 48만 원, 홍삼 액기스 6세트, 유통기한은 작년 10일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헬스케어 렌탈 기기 한 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동의서 5장, 떨림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작게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구석 소파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아, 왜 왔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내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여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 나한텐 다 가족처럼 대해줘. 장모님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우 팀장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니까. 박선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굳어졌습니다. 장모님이 한 박자 뒤에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너희 장인어른이 도균이한테 주려고 남긴 신백동 땅 있잖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잠깐 맡기면 매달 배당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신백동 땅을 맡기셨다고요? 응, 잠깐이래. 곧 돌려준대. 장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신백동 땅.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평생 모아 사신 땅. 295평. 현재 시세 8억 5천만 원. 그 땅을 장모님이 어딘가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내가 장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엄마, 그게 언제예요?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월이었나 선우 팀장이 서류 가지고 와서. 2월.
한 달 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8억 원짜리 땅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셔, 영수증, 계약서 그 속에서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서윤이 노트북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 노트북 들고 오는 사람들 봤어요. 언제? 지난달이요. 프레젠테이션 보여주고 명함 주고 갔어요. 제가 챙겨뒀어요. 서윤이 명함 3장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선우, 노바케어 시니어센터 자산관리부 팀장, 이현숙, 아이리스 웰리스 본부 상담실장, 김재현, 메리언트 자산지원실 컨설턴트. 저는 명함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그럴듯한 직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나 할머니처럼 감정으로 판단 안 해요. 이건 조직적 구조예요. 사기예요. 20살 딸이 51살 아버지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서윤은 바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 최숙자 피해 타임라인 V1. 화면에 표가 펼쳐졌습니다. 날짜, 활동, 금액, 비고. 서윤이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2023년 9월 14일 무료 건강검진, 영원, 첫 접촉. 2023년 10월 2일 회원가입, 12만원, 자동이체 시작. 2023년 12월 18일 홍삼 패키지, 78만원, 일시불. 2024년 1월 7일 렌탈 약정, 월 23만원, 3년 계약. 서윤이 스크롤을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아빠. 이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무료로 시작해요. 그 다음엔 소액이죠. 그러다가 점점 금액이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엔 서윤이 화면 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 2월 18일 부동산 신탁 상담. 이게 진짜 목표였던 거예요.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아빠, 이건 제 할머니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닮았다는 걸, 감정보다 팩트를 먼저 보는 성격을,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라는 걸. 서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명함에 있는 회사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해 볼게요. 이상한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는 집 거실을 작은 조사실로 바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장모님 휴대폰, 우편물, 명세서, 계약서가 가득 쌓였습니다. 서윤이 장모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박선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327페이지였습니다. 어르신, 골드 회원만 받는 특별 배당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족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어르신은 눈이 밝으시니까 기회를 아시잖아요. 배당 준비 중이니 해지하면 손해예요. 지금 빼시면 위약금 300만원 청구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이었습니다. 서윤이 거실 한쪽에 화이트보드를 세웠습니다. 아빠, 구조를 정리해야 해요. 눈으로 봐야 더 명확해요. 딸이 빨간 보드마카와 파란 보드마카를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좌측에 시간 흐름을 적었습니다. 7월 무료 건강검진, 9월 센터 회원가입, 10월 월 회비 시작, 12월 패키지 상품, 1월 렌탈 약정, 2월 자산 상담, 그리고 마지막 신백동 땅 신탁 계약. 화이트보드 우측에는 금액 누적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0원에서 시작해서 12만원, 90만원, 168만원.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썼습니다. 8억 5천만원. 하단에는 체크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체크 무료 강조. 체크 골드 회원 특별 배당. 체크 가족 격리, 가족은 몰라요. 체크 위약금 협박. 체크 개인 계좌 송금 요구. 서윤이 보드마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할머니는 이 설계도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아내 지연이 화이트보드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게. 저는 답했습니다. 이게 직업이니까요. 이 사람들에겐 장모님이 고객이 아니라 타겟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친밀감 기반 단계적 금융 치매의 전형적 피해자였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마지막엔 부동산까지 넘겨받는 구조. 박선우, 이현숙, 김재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 저는 서류 더미를 뒤지다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서. 계약일 2024년 2월 18일. 신탁자 최숙자. 수탁자 세인트브릿지 신탁 주식회사. 신탁 목적 노후 안정 배당 프로그램 담보 제공.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소재지 남부구 신백동 312번지. 지목 대지 295평 주택 포함. 공시지가 8억 5천만 원. 소유자 최숙자에서 세인트브릿지 신탁으로 이전 완료. 이전 등기일 2024년 2월 20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땅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세요? 장모님이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장인어른이 도균이 힘들 때 쓰라고 남긴 땅인데 선우 팀장이 잠깐 맡기면 매달 680만 원씩 배당 나온다고. 그럼 너희한테 짐 안 되잖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 평생 일하며 모으신 땅. 30년 전 사신 신백동 땅이 지금은 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땅을 장모님이 박선우에게 넘기신 겁니다. 서윤이 조용히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월 680만 원 배당. 연 8,160만 원. 수익률 9.6%.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1,8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서윤이 결혼할 때, 제가 아플 때, 장모님이 요양병원 가실 때 필요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게 종이 몇 장으로 사라진 겁니다. 아내가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침묵만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오전. 우리는 국민법률지원센터에 갔습니다. 밝은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0대 중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고령자 착오 유발이 명확합니다. 정보 비대칭도 크고요. 신탁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60에서 70% 정도로 봅니다. 아내 지연이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저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직 기회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 정도면 우리가 싸워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 42분, 장모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인 박선우. 어르신, 법적 분쟁 진행 시 신탁 중도해지 위약금 3억 2천만 원 청구 예정입니다. 괜한 분쟁으로 가족분들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잠깐 비쳤던 희망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오후. 제가 장모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노바케어 월 회비, 렌탈비 전부 끊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먼저 박선우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선우 팀장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때문에 애들이.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계약대로만 움직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어르신만 손해예요. 가족분들이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통화를 끊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울면서 어머니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날짜와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버텨야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4월 2일 화요일. 우리는 남부경찰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 카카오톡 캡처, 거래 내역, 명함, 화이트보드 사진까지.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40대 남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자필 서명된 신탁계약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럼 사기죄로는 수사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사는 병행하겠지만 당장 돈을 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쳐 있어서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금융감독원에 전화했습니다. 30분 대기 끝에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등록된 신탁회사의 개별 계약 취소는 민사소송 영역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는 하지만 직접적 구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실망한 표정으로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시청 복지안전국을 찾아갔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행정기관이 민간 계약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들 할 수 없다고만 하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뒤에 장모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그냥 없어지면 너희 아버지 얼굴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내가 욕심부려서. 아내가 장모님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윤도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금감원도, 시청도 우리를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새벽 2시 15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왜 앉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말해요. 엄마가 노박해어 다니면서 웃는 거 보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요. 혼자 계시면서 늘 우울해하시던 엄마가 사람들 만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집에 오시면 그날 있었던 일 신나게 얘기하시고. 아내가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약정할 때, 그 다음 결제할 때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제가 눈을 감았어요. 못 본 척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제가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카드 명세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엄마한테 센터에서 정확히 뭐 하시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행복해 하시는 거 보고 안심한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딸의 마음이야.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있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 나, 서윤. 이제 넷이서 같이 가야 해요. 숨기면 더 무너져요. 같이 보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아내 지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넷이잖아.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새벽 2시 15분 우리 부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는 노바케어 시니어센터 3층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장모님이 센터에서 받은 문자에 특별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략 70명쯤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40명, 동반한 가족들이 30명 정도. 우리는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이 아이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습니다. 앞쪽 단상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골드 회원 특별 배당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박선우가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연속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47분간의 설명회 전체를 담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 좌석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작년 여름부터요. 왜요? 저희도 비슷한데 혹시 불편한 일 없으셨어요? 그 어르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은 좀 이상해요. 자꾸 돈 내라고 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옆 좌석 어르신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렌탈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내 지연이 어르신들 사이를 다니며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혼자 아니에요 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38가구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채팅방 이름 노바케어 세인트 브릿지 피해자 연대. 서윤이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개설했습니다. 폴더 이름 집단 증거 자료. 아빠, 여기에 모든 가구의 계약서, 문자, 녹취를 모으면 돼요. 각자 올리게 하면 정리가 쉬워요. 다음 날부터 파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20개 나흘 만에 127개 파일이 모였습니다. 저는 각 가정의 피해액을 집계했습니다. 총 48가구. 피해액 합계 약 42억 원. 평균 8,750만 원. 숫자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모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가정이 같은 방식으로 당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4월 말 채팅방에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혼자 아니라는 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서윤이 정리한 증거 패키지를 USB에 담았습니다. 127개 파일, 피해자 48명 명단, 타임라인 정리, 화이트보드 사진, 설명회 영상. 저는 지역 언론사 중앙도시헤럴드 취재팀에 연락했습니다. 5월 25일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기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네. 48가구 피해액 42억입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 쓸 수 있겠네요. 6월 3일 월요일 아침, 중앙도시헤럴드 일면 톱 기사가 떴습니다. 노후자산 노린 42억 원대 신탁 사기단 적발, 피해 어르신 48명, 평균 피해액 8,750만 원. 기사가 나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동수사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조사팀 구성했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7월 25일 뉴스가 떴습니다. 노바케어 사기단 핵심 박선우 인천공항 출국 시도 중 검거, 세인트브릿지 신탁 관련 계좌 전면 동결, 실질 운영진 7명 수사 확대. 8월 14일 수요일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최숙자 외 32명 신탁 계약 해지 절차 개시 결정.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등기 회복까지 최소 18개월 걸립니다. 절차 과정에서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15에서 20%는 회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길은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장모님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겠지. 아내가 장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저와 서윤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47 가구와 함께 18개월을, 아니 필요하면 더 오래라도.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넷은 남부구청 민원실에 함께 갔습니다. 밝은 오전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발급 창구 앞에 섰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소재지 남부구 신백동 312번지. 소유자 최숙자. 이전 등기일 2025년 11월 15일. 비고 신탁 해지 판결에 따른 원소유자 복귀. 장모님이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꽉 쥐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다시 내 거야? 네, 어머니. 다시 어머니 땅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땅은 다시 할머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실 때까지 계속 할머니 거예요. 우리는 구청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계좌명 최도균 김지연 최숙자 공동관리 통장. 첫 입금 2025년 11월 18일 최서윤 아르바이트 입금 120만 원. 이제 우리 집 통장에는 비밀 없어요. 아빠, 저 입학금 다 벌었어요. 2년 반 걸렸지만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2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 2개를 병행했습니다. 등록금을 스스로 벌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가족 공유 가계부 앱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지출 여기 바로바로 기록해요. 당신도 어머니도 서윤이도 다 볼 수 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신백동 시민복지센터 요가 교실만 다닐 거야. 거긴 공짜야. 돈 내는 곳은 다시는 안 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번 무너졌습니다. 18년 모은 돈 1,800만 원 잃었고 8억 5천만 원짜리 땅도 뺏겼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땅은 돌아왔지만 15%는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약 1억 3천만 원 손실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보며 다시 세웠습니다. 넷이서 숨기지 않고 손잡고, 그리고 서윤이가 저를 닮아서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현재
세인트 브릿지 신탁 관련 피해자 48가구 중 35가구가 재산 회복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3가구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선우 외 6명은 사기 및 신탁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넷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으로.